안녕하십니까, 오종우입니다.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로 국립현대무용단의 올해 5월 춤추는 강의실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몇 해 전 유럽의 한 예술 저널에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전시회가 무엇인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인상주의 전시회라고 하더군요. 인상주의의 그림은 따로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보이는 그대로 보고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이전의 그림은 가령 개가 그려져 있다면은 충성을 의미한다거나 해골이 그려져 있으면 인생 무상 또는 욕망의 헛됨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림에 그려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볼 수 있는 그림이었죠. 따라서 이전의 그림들을 알기 위해서는 성서나 신화를 알고 있어야 볼 수 있었습니다. 박식해야 볼 수 있었던 그림이었죠. 그런데 인상주의 그림은 보이는 그대로 느끼고 그리고 그 느낌을 받아들이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인상주의 그림 몇 점을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인상주의 그러면 특정 몇몇 화가들을 거론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화가들이 당시 인상주의 그림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알프레드 시슬레의 그림입니다. 베리트 모리조는 인상주의 전시회가 총 8번 열리는데 그중에 딸 줄리를 출산했던 해를 제외하고는 인상주의 전시회에 7번 전부 참여했던 화가입니다. 인상주의의 선구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마네가 이 모리조를 그린 모리조의 초상입니다. 모리조의 그림 한 두어 점을 볼까요? 센강입니다. 빨래고요. 작품 제목이.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인상주의 하면 클로드 모네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상주의 화가들의 맨 앞에 서서 인상주의를 개척해 나가는데 가장 큰 일을 했던 화가입니다. 자, 이 그림의 제목은 양산을 든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볼까요? 이 그림에 모네는 무엇을 그려놨을까요? 네. 이번 강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 다시 이 그림을 볼 생각입니다. 그때쯤 되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모네가 그걸 그렸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상상해 내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이 모네가 무엇을 그렸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 예술과 관련된 몇 가지 얘기들을 시작하도록 하죠.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죠. 자, 이 시대의 이 변화 속도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좀 생각한다면 저는 이런 단어가 생각납니다. 시끄럽다, 소란스럽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변하고 빠르게 변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너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 특징 짓는 단어를 한 두어 가지 고르라 그러면은 다음 두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두리번거리다. 그죠? 우르르 몰리다. 저는 이 시대를 특징 짓는 단어를 고르라면은 이 두 단어를 뽑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도 많이 변하고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알기 위해서 두리번거리고 뭐가 있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실까요? 그렇죠. 왜 그렇게 두리번거리고 우르르 몰려다닐까요? 네. 통념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통념. 즉,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이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통념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도 변하니까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죠. 그런데 통념은 우리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생각을 통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옳은 거야. 그런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르르 남들 생각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몰려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통념이라고 항상 진실일까 하는 점 우리 이 변화의 시대엔 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좀 쉽게 가죠. 제가 러시아 그랬습니다. 러시아. 러시아니까 뭐가 생각나시나요? 그래요. 많은 것이 생각나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아주 굴지의 기업 엘리트 사원들이 창의적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 강의를 듣겠다고 그래서 강의를 갔다가 러시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제일 먼저 나온 대답은 보드카라더라고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라 보드카가 제일 먼저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뭐 시베리아 뭐 이런 것들도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 생각, 단어 뭐 이런 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러시아는 춥다. 아유, 추운 나라지.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떠오른다고 얘기들 합니다. 러시아는 춥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는 세계 유수 대학에서 꼭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될 고전들을 이렇게 추천해 줍니다. 하버드도 그렇고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도 그렇고 예일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의 여러 대학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꼭 읽을 고전은 이거야 라고 제시하는데 그 대학들이 고전을 제시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상위에 어느 대학에서는 제1위에 도스토옙스키 죄와벌이 올라있더군요.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가 올라갑니다. 도스토옙스키 죄와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읽을 고전으로 추천되는 작품입니다. 자, 그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올려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월 초 견딜 수 없이 무더운 어느 날 저녁 무렵 한 젊은이가 S골목 셋집의 작은 하숙방에서 거리로 나와 이렇게 이 소설이 시작합니다. 자, 글을 쓰는 작가는 첫 문장이 대단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 문장에서 그 긴 작품의 의미를 확 잡아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도스토옙스키가 심혈을 기울여 쓴 이 죄와벌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은 많이들 읽으셨을 텐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이 정의를 위해서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는 얘기로 전개됩니다. 그런데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이 청년이 노파를 살해하는 한 원인 중에 바로 이 기후가 있어요.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견딜 수 없이 무더운 어느 날 저녁 무렵,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살해 동기 중에 이 무더위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죄와벌을 해석하고 강의하려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유명한 고전의 첫 문장의 앞 첫 구절이 어떻다고요? 무더운이라고 시작됐어요. 러시아도요, 덥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는 춥다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러시아도 더워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통념이 항상 옳은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브레헬의 그림입니다. 16세기 화가의 이 그림은 제목이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라는 작품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통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옳은 거야 라고 쫓아갔다가는 자칫 이꼴 당하기 쉬운 겁니다. 예술가들이, 화가들이 그림 속에 담아놓는 것에서는 우리의 삶의 진짜 면목들을 많이 밝혀주고 있거든요. 브레헬의 이 그림에서 우리가 통념을 항상 옳게만 봤을 때 문제가 뭐가 있을까? 지금 아주 쉬운 예로 러시아가 춥다라는 통념을 가지지만 죄와벌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덥더라라는 거였죠. 사실 러시아도 여름에 무척 덥습니다. 우리 통념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 통념이 집단 편견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 꼭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럼 다시 이 그림과 관련돼서 몇 가지 생각을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자, 호모 사피엔스는 무슨 뜻일까요? 호모 사피엔스 할 때 사피엔스는 무슨 뜻일까요?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사람이란, 지혜의 인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문명을 건설한, 그러니까 우리 현생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거든요. 우리 현생 인류가 이 문명을 건설한 걸 좀 볼까요? 3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이 지상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우리 인류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인데, 자, 우주를 날아다니고 심지어 생명까지 복제해내면서 지금 둘러보면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죠. 그래요. 그 힘이 무엇이었느냐는 바로 그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생각하는 인간이다라는 뜻. 호모종은 말이죠, 같은 이 인류종은 지금까지 밝혀진 인류종은 27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시작해서 호모 에렉투스, 우리 호모 사피엔스랑 거의 동시대에 살다가 3만 년 전에 소멸한 네안데르탈린 등등 27종의 호모종이 살았어요, 이 지구상에. 그런데 그 호모종은 지금 호모 사피엔스, 우리가 3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30만 년을 지상에 살고 있죠. 지구 역사는 45억 년인데 그중 30만 년을 살고 있는데, 이 다른 호모종들은 그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종 중에서 가장 짧게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른 호모종이 어떤 문명을 이뤘나요? 그죠? 불은 썼을 것 같아요. 돌도끼 정도는 만들었을 것 같아요. 30만 년보다 훨씬 길게 살았지만은 그 같은 인류종인데도 불구하고 문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이렇게 엄청난 문명을 이뤘다는 걸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 힘이 생겼을까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호모사피엔스, 그래서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말을 여기다 같이 붙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 현대인은 얼마나 생각하고 살까요? 물론 이 정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죠.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지. 아니, 우리도 현대인이니까 그냥 뭐 여기서 누가 묻겠습니까? 그죠?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죠.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살고 있을까요? 생각 많이 하죠? 그래요. 그런데 그거 생각일까요? 혹시 계산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그 계산 아닐까요? 그래요. 우리는 호모사피엔스, 즉 생각하는 인간이 종인데 과연 현대인들은 얼마나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기 힘든 걸 좀 유추할 수 있어요. 만일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만약에 이런 말을 하면은 아주 친한 친구가 옆에 있다가 뒤통수 한 대 툭 건드리면서 걱정돼서, 야, 이 친구야,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사니가 왜 나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집에서 가족들이 있는 데서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혹시 우울증 걸렸나? 이렇게 염려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우리 톨스토이라는 작가의 작품 중에 안나 까레리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정말 긴 장편이죠. 그 아주 긴 장편에 아주 스치듯이 이 짧은 구절이 나오고 진행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생명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무엇 때문에 주어졌으며 무슨 이유로 존재하고 원래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별 생각 없이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두려워졌다.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레빈. 이 안나 까레니나는 안나 외에 레빈이라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레빈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자, 볼까요? 위에 단락 세 줄에서 태어나서 삶을 누리면서 밑줄로 가볼까요? 삶을 누리면서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두렵다, 무섭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레빈은 나는 왜 살지? 이거 모르고 못 살겠다라고까지 아래선 얘기합니다. 요즘 흉악범죄가 너무 극성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이 또 있어야 되나 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뉴스를 보다가 우리는 너무 끔찍해서 그냥 채널을 끄고 말 정도로 그런 흉악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흉악범죄가 많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분노하면서 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처벌의 강도를 높여. 이래 왔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는 점점 더 높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흉악범죄가 줄었나요? 아니요, 더 늘었습니다. 이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처벌 때문에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 아니다라는 존재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처벌이라는 규칙 때문에 뭘 규제한다 이러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건 부정적 차원에서의 인간의 증명이긴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 물론 흉악범죄를 저질렀다고 좋은 존재란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뭐의 명령을 받는 존재는 아니더라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흉악범죄들, 요즘 흉악범죄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죽이는 걸 넘어서서 자식까지 죽입니다. 그죠? 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인지 뭐 하는지. 그런데 이런 흉악범들이 그러한 일들, 즉 즉각적인 자신의 실리를, 뭐 보험금이라는 실리를 얻기 위해서 또는 갑자기 분출하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벌이는 이 흉악범죄, 이 흉악범들이 만일 그 순간 인생은 한 번뿐인데 나는 왜 살지? 나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다면 분명히 흉악범죄는 줄어들 겁니다. 그래요. 톨스토이의 이 말 마치 예언의 성격이 들어있는 것처럼 맞는 얘기입니다. 즉 삶을 살면서 삶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무섭다, 두렵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산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호모사피엔스로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얘기를 하는 것은 생각은,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뭐 영어도 잘 못하면서 생각은 영어로 thinking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계산은 calculating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computation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computation은 컴퓨터하고 같은 계열의 단어입니다. 컴퓨터가 지금 우리 현대의 이 급변하는 문명의 가장 근간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변화가 뭘 딛고 하죠? 컴퓨터,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컴퓨터는 뭐가 발전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요. 계산기였습니다. 계산기. 다시 말해서 현대 문명의 기반에 뭐가 있죠? 컴퓨터. 현대 문명의 기반에 뭐가 있죠? 계산기. 따라서 이 시대의 문명의 기반에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물어야 합니다. 생각하고 사는지, 계산하고 사는지. 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왜 생각을 하기 힘들어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생각하기 힘들어 할까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한두 번 썼을 것이고, 저도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오면서 차가 좀 막히니까 했어요. 야,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이래? 그죠? 바쁘다. 현대인이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바쁘다일 겁니다. 바빠서 생각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왜 현대인들이 바쁘다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세상이 하도 많이 변하고 세상이 하도 빠르게 변하니까 바쁘다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겠죠. 아까 우리 엄청나게 변하는 시대라는 말을 드렸는데,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가벼워집니다. 경박해지는 거죠.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얘기해주는 소설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은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의 느림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느림은
쿤데라의 소설이 그렇듯이 되게 형이상학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쿤데라 소설은 잘 읽히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이 느림이란 소설 맨 앞부분은 우리가 아주 쉽게 바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이것을 읽기 전에 이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은퇴한 노부부가, 프랑스의 노부부가 프랑스의 성은 이제 리조트 시설이거든요. 자, 이 리조트 시설에서 1박 2일로 이렇게 휴양을 보내기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운전하고 갑니다. 그런데 뒤에 바빴나 봐요. 바쁘게 가는 차가 뒤에 이제 따라오고 있었어요. 앞차가 이제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뒷차가 바빠서, 우리도 거리에서 가끔 만날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헤드라이트를 번쩍거리고 빵빵거리면서 어떻게든 추월하려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차가 뒤에 따라 붙었어요. 그 장면 묘사하는 걸로 쿤데라의 소설이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성에서 하룻밤을 묵고픈 욕구가 우리를, 즉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로잡았다. 이게 이 소설의 첫 문장입니다. 나는, 할아버지는 자동차를 몰고 있고 백미러를 통해 내 뒤에 자동차를 관찰한다. 왼쪽의 작은 등이 깜빡거리고 있으며 자동차 전체가 조바심의 전파를 보내고 있다. 저 운전수는 나를 추월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맹금이 참새를 노리듯이 그 순간을 노리고 있다. 아내가 내게 말했다. 저들은 거리에서 어떤 할머니가 털리는 걸 보면 지극히 몸을 사리는 바로 그들이에요. 한데 어째서 운전석에 앉으면 두려움을 모르게 되는 걸까요? 뭐라 대답할까? 아마도 이렇게 오토바이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사람은 오직 단절된 한 조각 시간에 매달린다. 그는 시간 바깥에 있다. 나, 할아버지는 백미러를 바라본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들 때문에 나를 추월하지 못하는 그 자동차. 운전수 옆에 한 여인이 앉아 있다. 어째서 저 사내는 그녀에게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걸까? 그러기는커녕 그는 차를 충분히 빨리 몰지 않는 앞차의 운전자를 뭐하고 있다고요? 저주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쿤데라의 이 느림이라는 소설에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할머니가 강도당해도 지가 바쁘니까 나 몰라라 한다 이거죠. 남의 고통 따위는 나랑 관계없다. 그죠? 내 할 일이 바쁘니까. 그래요. 가볍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쿤데라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